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하는 역사상 가장 확실한 증거가 녹취록의 형태로 나왔는데 그러자 수사권 논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희한한 4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최전선에서 수사 조작을 조율하던 박상용이라는 검사가 어제 직무정지를 당했죠. 본인은 이유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국민들과 박상용 검사 사이에 합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 박상용 검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증은 없지만 이재명의 이름을 말해주면 있던 사건도 무마해주고 잘해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변호인단으로 전달되기까지 사건을 조작하라고 시켰을 윗선, 당시 지검의 상관, 그 상관인 지검장, 그 상관인 고검장, 그 상관인 검찰총장, 그 상관인 법무부 장관, 그 상관인 대통령, 그 상관인 무속인 누구든 간에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벌받는 사람이 박상용 한 사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가 일품인 메이저 언론 정치부는 시간과 법 해석의 제약상 이 수사가 우두머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분석합니다. 지적이고 좋은 분석입니다. 하지만 같은 지면에 결국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니까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철저히 수사라는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이 나가는 게 더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수사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관론을 펼치는 언론을 보고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화가 났는지 정확히 그에 대한 답변을 어제 내놨습니다. 저희는 일단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인멸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이 타인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증거를 조작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써 있네요. 국가대표팀이 내일 질 거라고 해서 어제까지 국가대표는 어차피 질 거라면서 비관하던 사람들이 멋있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거란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수사를 잘해서 윤석열 혹은 그의 우두머리까지 반드시 가 닿기를 응원할 뿐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건 또 있습니다. 개헌이요. 대통령 중임제나 차별금지의 정신도 넣었으면 좋겠지만 100명이 넘는 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5.18과 부마항쟁의 정신만이라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정도라도 되는 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은 원래 거의 모든 국회가 관심이 없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능한 수준이라도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번 지방선거의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옛 시절의 제약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도 지금만큼의 결과는 낼 수 없었던 옛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게 요즘 정치권의 트렌드라고 하죠. 아마 몇 년 뒤에는 2026년에는 글쎄 개헌을 해도 고작 이거밖에 못했다면서 지금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재래 언론 유튜브에 고정 출연을 하실 텐데요. 그때 가면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넘어야 했던 200석의 합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했고 무엇을 얻어냈는지 다시 떠들 겁니다. 유저 always님, 박상현 검사 얘기죠. 직무정지인데 방송에는 막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막 하고 뭘 정지시키고 있는 건지. 검사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킨 거고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소셜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정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죠. 아인라르베님. 안타깝게 사망한 한 감독의 비극을 보안 수사권 홍보용으로 소비하는 재래 언론의 한 장면도 떠오르고, 여러분 저도 그 사건에 관련된 보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경찰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반려한 이야기도 무조건 나옵니다. KJH님. 왜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견이 없냐고 맹공하던 게 작년 이맘때였나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직업 특성상 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직업 특성상 급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비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 사이에 박차를 가한 일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비난에까지 가닿았던 논평들이 너무 많았던 게 안타깝습니다. 브리핑을 길게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들으시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싶어서 오늘은 국무회의에 나온 얘기들 중에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민생 문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조건이란 찢어지는 가난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지면 길바닥에 떨어진 알록달록한 명함 같은 게 보이죠. 대출 얘기가 써있는데 아무래도 장기를 꺼내갈까봐 무서워서 고개를 들어서 거리를 쳐다보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입니다. 당장 월세나 전화요금을 못 내면 다니던 알바도 잘릴지 모르니까 몇백만 원 정도를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한테는 그 몇백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직업이 분명치가 않고 이걸 빌려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갚을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좀 고리로 받게 됩니다. 아예 은행이 돈을 못 받아서 빵원이 되어서 돌아올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돈 계산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죠. 빌린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빌려준 사람은 제대로 못 돌려받고 루즈루즈 게임이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연체가 일정 정도 되면 한 10% 정도 받고 팔아치우잖아요. 즉 90% 포기하잖아요.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요, 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은 다른 업자에게 팝니다. 그 업자는 대부업자죠. 그런데 그걸 100만 원에 팔면 안 사겠죠. 그래서 10만 원에 팝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상품이 됩니다.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좀 깎아주면 어떠냐. 채무자들한테 반만 깎아주든지 그 몇 달 연체되면 한 반 깎아주든지 3분의 1 깎아주든지 하면 다 제대로 낼 텐데 그거를 굳이 껴안고 있다가 10% 받고 일괄 매각해가지고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막 개인들 괴롭히고. 경제지가 질문합니다. 도덕적 해이. 웃기고 계십니다. 한 달만 못 갚아도 높은 연체이자가 발생하죠. 한 달을 못 갚은 뒤에 영업일 5일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서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 대출이 안 됩니다. 배고파서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으로 내몰립니다. 한 달만 연체돼도 하루에 2번, 2달 연체되면 하루에 10번 넘게 전화가 오고 그보다 많은 숫자의 문자가 옵니다. 좀 세게 하는 곳은 욕을 잘하고 목소리가 큰 직원을 고용해서 모욕도 줍니다. 그대로 90일을 버티면 나는 100만 원을 빌려야 할 만큼 가난한 상황이었다가 그 이자도 물면서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더 가난해진 상태가 됩니다. 100만 원 언더의 유리천장 속에서 살게 됩니다.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회의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인지. 모욕과 가난과 강제집행과 금융거래 불가능을 90일 동안 버티면 모욕과 가난과 금융거래 불가능은 남고 해당 채권은 채권 추심업체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행정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빚을 지게 만들어서 추심의 목표물로 집이나 자식을 빼앗아 가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난이 뭔지 알면 그 야만적인 시절의 피비린내를 압니다. 원시적이죠. 이게 너무 사실은 이 원시적이에요. 이 금융제도가 아니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는 결국 2, 3%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은행이 10만 원에 산 100만 원짜리 빚 다수는 추심업체에게 5만 원에 다시 자격증도 있는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무실도 없는 추심업체에 2만 원쯤에 팔립니다. 2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짜리 빚 100개, 즉 1억 원어치 빚을 사올 수 있습니다.
모욕을 조금만 더 성실하게 하면, 괴롭힘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추심하는 친구는 수천 %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건을 사와서 2건만 받아도 본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계산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3건째부터는 꽁돈이죠. 결과적으로 빌려준 은행이 아닌 동네 양아치가 돈을 벌게 되는데 저쪽에 주는 건 모욕과 지속적인 가난, 이쪽이 받는 건 불로소득이 됩니다. 모욕을 주는 건 동네 양아치인데 지속적인 가난을 유지해주는 건 금융감독원입니다. 적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금감원은 양아치의 두목쯤 되는 역할로 보이게 됩니다. 그냥 막 전부 괴롭히고 부당하게 이익 얻고 그런 걸 말로 합니까 도대체. 금융기관은 빌려줄 때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심사하고 삼각제도 있잖아요. 2, 3%는 돈 못 갚을 거다라고 보고 그 원리금까지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잖아요. 미리 다 받아놓잖아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미리 DB화를 했으니까 회수가 안 될 비율을 계산해서 금융사 손실로 정해서 금융사는 재무 건전성이 느니까 좋고 개인은 워크아웃 할 때 원금 감면율이 높아져서 좋습니다. 이 서로 좋은 방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 법으로는 5천만 원 이하를 빌렸다가 7년 이상 연체하는 사람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못 갚고 7년을 버텼으니까 계좌도 못 만들었을 거고 카드도 못 만들었을 거고 현금을 주는 그것도 업주 맘대로 인건비를 후려치는 싼 일자리를 전전하게 될 텐데 제도에 발이 묶여서 7년을 채산성 낮게 지낸 대가로는 여전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골로 몰리면 미국에서는 보통 마약상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게 유일한 탈출구죠. 현재대로라면 생계형 범죄로의 전직이 권유되는 기관과도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금융기관도 손해를 덜 보는 이 정도의 개혁도 경제지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막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되냐. 전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시장주의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큼한 마왕님, 이 이야기는 10년 전에 주빌리움 은행 때 엄청 했는데 오늘날에도 또 합니다. 네, 10년 전에 그것은 알기 싫다가 다룬 적이 있었죠. 똑같은 걸 설명하고 설명해도 가난 때문에 주름이 몇 개 더 생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걸 이용해서 경제지들이 언제나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베어저스트님, 기업한테는 몇십억 몇백억 빌려주고 부도나서 못 받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도 않는 경제지들이 개인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지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도덕적 해이를 가려야겠기에 소액 고객들을 쥐어짜는 것도 의미가 생기죠. 조각들님 어서 오십시오. 1금융권의 대출을 가진 청년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사채를 쓴 청년은 결혼을 꿈꿀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 놓친 또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조건들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가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죠. 시민으로서의 권한만큼은 박탈하지 마라. 웬만해서는인데 그 웬만해서는 안에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지난주에 나갔던 그 알실 방송 이후에 미국 상황을 업데이트할 것들이 그새 또 생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겠습니다. 홍영훈 통신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녹화하자마자 펜본디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일 없음 중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문자를 진짜 그냥 아무 말도 뭐 안녕하세요도 안 쓰고 그냥 팬본디 경질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냈었죠.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사실 뭐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이 있었고 특히 가장 웃겼던 거는 그 앱스타인 파일 1단계 사건 제가 마가복음에서 얘기했었죠. 네. 그 너무 사진이 파멸적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파일을 들고 있는데 아는 것 빼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 일. 네네. 거기다가 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관련 인물 명단 확보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나중에 되니까 그런 자료가 없었다. 근데 이게 진짜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트럼프 이름 나와서 없었다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졌으니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고 사람들은 아마 그게 팬본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외부의 어떤 비판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게 팬본디는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한국 시사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미국 제일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버려질 그러니까 운명. 예, 정적을 쓸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못했군요. 본디는 뭐 지금 트럼프가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제임스 코미 조 바이든 바로 밑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네. 이분 뭐 트럼프 시대 FBI 국장이었다가 나중에 폭로하고 나타나고 막 그랬었죠. 예. 네. 아니면 뭐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이분도 이슈마다 서로 부딪히고 있고 뭐 전 노동장관 엘린 파월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트럼프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다 무효 처리되고 기소를 했는데 아니면 뭐 혐의 입증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종결되거나 흐지부지 됐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그렇게 유추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내의 인사들하고 어느 정도 작업이 됐으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너는 가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잘 설득하고 가결 받아와. 넌 그거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뒤부터 신임을 잃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서나 제일검의 운명은 똑같네요. 오늘은 이제 이거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노킹스 시위가 우리는 이제 앉아가지고 신문 기사, 미국 신문 기사들만 보고 있으면 800만 명이 나왔다, 900만 명이 나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900만 명은 산술로 따져도 미국 국민의 3%고 주로 대도시에서 나오셨을 테니까 시민 여러분이 LA에서도 엄청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 한번 좀 해주세요. 뭐 다른 도시들도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있으시면. 어느 정도냐면은 제 그 지인이 카페에서 일하거든요. 바리스타로. 네. 근데 저희 동네에서 일해요. 이게 교외 지역의 카페인데 항상 가장 바쁘고 사람들이 막 카페에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그 노킹스 시위가 일어난 날은 카페에 사람이 없었대요. 다 밖에 나가 있느라고? 그 시위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운타운에 있거나 뭐 시위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배드타운에 가까운 교외 지역 사람들도 이제 없고 막 길이 텅 빌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 시위에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좀 한가한 시간에 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많은 동네에 있는 커피숍 거기는 이제 뭐 저 중년의 어르신들이 가끔 저 점심 먹고 차 드시고 이런 데인데 그분들도 다 집회 나간 것 같다. 그렇죠. 언론에서 이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라고 표현을 했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1919년 2019년 네.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쵸. 그때 이후로 가장 크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포함해서도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아까 PD님이 대도시에서 주로 열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이다호, 와이오밍, 몬태나, 유타 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대도시권 사는 사람들은 평생 가볼 일이 없는 도시들도 아이다호는 아무도 안 가보는 곳으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감자만 산다, 사람은 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도 집회가 열렸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막 경북 시골 지역에서도 막 시위가 많이 열리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이제 도시에 사는 진보 진영의 시민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민심이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시위가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인데 유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데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네, 이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지금 공통점이 유타야 좀 사람이 많습니다만 유타, 와이오밍, 사우트 노스다코타, 몬태나, 아이다호 이런 곳들이 다 미국에서 그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그리고 상원의원 뽑을 때 거의 언제나 공화당인 네. 그런 곳들인데 여기에서도 집회가 컸다. 그러니까 저는 참 진짜 항상
한국에서 이런 탄핵 시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서 미국은 한 1,000명, 2,000명만 모여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하고 항상 시위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와 정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뭐 그게 반전이든 무슨 문제든 집회 있으면 아니 큰 미국 메이저 매체에서도 사진 보여주고 있으면 뭐 한 2,300명이 지나가다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걸 뭘 집회라고 싶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사실 뭐 900만 명, 1,000만 명 이 정도면 서울 시민 전체가 모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네요. 서울시민 전체네요. 정말 950만이면.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확실히 이게 꼭 한국이 주도한 것만은 아닌데 요즘은 전국적인 집회가 있으면 뭐랄까 밈의 성경이 되거든요. 뭐 좀 퍼오신 거 없나요? 저는 제일 웃겼던 거는 헌팅턴 비치라고 그 LA 근교 지역에서 시위에서 찍힌 소셜미디어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는데 IKEA has better cabinet 이게 진짜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캐비넷이 그 수납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죠. 내각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각을 뜻하기로 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케아가 캐비넷이 더 좋더라. 근데 저도 아이케아에서 네. 가구를 많이 사는데 진짜 조립하는데 막 2시간씩 걸려요. 제가 워낙 손재주가 없기도 하고. 네. 이케아 바보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그래도 그런 가구가 내각보다 낫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브렉시트 반대 시위에도 쓰고 되게 그 정치적인 어떤 시위 때마다 나오는 밈 같은 거긴 하더라고요. 나름 생명력이 긴 유행어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크리스티놈도 낙마하고 팬본디도 낙마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진짜 내각이 엉망진창이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노킹스 3번째 시위의 주인공 도시는 미네아폴리스 세인트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쪽 지역 얘기 뭐 왜냐하면은- 들으신 거, 네. 네, 사실은 그전에는 항상 가장 큰 도시나 아니면은 가장 그 좌쪽인 예를 들면 포틀랜드, 시애틀 같은 도시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 미네소타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르네굿 사건, 알렉스 프레티 사건 이러면서 그 민간인이 이민 단속국에서 살해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사자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미네소타 주립 의사당 앞에 2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굉장한 셀럽이나 정치인이에요. 그럼 노킹스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가야 할까? 그럼 당연히 미네소타겠죠.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그러니까요. 지금은 뉴욕이나 LA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팀 월즈 주지사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런데 항상 빠지지 않으시는 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사실 제일 화제됐던 건 그 미국의 어떤 가요계 원로 중에 원로 브루스 스프링스틴 선생님. 그렇죠. 미니애폴리스 시위 현장에서 스트리트 오브 미니애폴리스라는 곡 부르면서 공연하셨는데 지금도 너무 정정하시죠. 네. 이게 저도 이거 들어보고서 우리 방송에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저작권 걸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르네구 씨와 알렉스 프레티 씨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이때 나온 게 아니고 1월에 아이스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미네소타에서 그때도 나와서 공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서포트를 하고 계세요. 예. 보니까 뉴욕은 로버트 드니로 선생님이 나오셨다고. 그쵸. 이 로버트 드니로 선생님이 최근에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그 버전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로버트 드니로 선생님 같은 마피아 버전. 네. 그 버전으로 나오셔서 어떤 대통령도 우리의 자유와 안전에 이처럼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게 쇼츠 영상으로 뽑혀가지고 굉장히 바이럴이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도 현장 나왔는데 아까 트럼프가 기소하려다 모욕 처리된 그분이고. 네, 정적. 네. 네. 제가 이렇게 셀럽들 얘기 많이 하는 거 어쨌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정치적 발언 잘못했다가는 그냥 이제 엄청난 비판과 사이버불링에 시달리는 시대잖아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는 조인성 배우가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환율 관련해 가지고. 환율이라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유명인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아 내가 용기 있게 발언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큰 어떤 심정적인 지지를 그렇죠.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사시는 LA는 어땠습니까? LA는 뭐 진짜 워낙 시위가 크고 다운타운 LA는 근데 워낙 시위가 잦은 곳이라서 이제 막 충돌이 너무 크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이런 뭐 전체 규모나 이런 거는 다른 뉴스 기사에서도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제일 화제된 사진 중에 하나가 네. 시위대가 요새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즐겁게 막 복장도 재밌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코스어 동호회 모임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자유의 여신상 복장을 한 시위분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분. 네. 주인공 중 한 그분이 이제 분이죠, 이날에.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가 됐죠. 예. 잡혀가신 자유의 여신상. 이게 또 네, 네.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를 하신 분들이 전국에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하신 분 한 분이 내가 독일에서 와서 파시즘이 뭔지 잘 안다 이런 거 들고 계시다가 제지당하는 것도 본 적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제일 상징적인 사진이었고 저 그리고 한 가지 꼭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달라스 네. 그 전 프라우드 보이즈 지도자 엘리 캐타리오가 이끄는 반대 시위대와 달라스에서 열렸던 노킹스 시위대가 충돌을 했는데 프라우드 보이즈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현대 버전의 KKK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름만 들어도 그렇고 프라우드 보이즈. 네. 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도 연루됐었고 트럼프 극렬 지지단체인데 이제 여기가 달라스 시위에서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서진 씨의 달라달라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이서진 씨랑 나영석 씨가 달라스 텍사스로 여행 가는 예능인데 그죠. 이서진 씨는 여행을 가시죠. 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것만 보고 달라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텍사스 갈 때는 사실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텍사스 달라스 아직도 위험합니다. 거기 거친 지역입니다. 네. 아, 이제 뭐 우리가 그 뭐 전광훈 지지자들이 저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김민전 의원이 대동해서 국회에 나타났던 뭐 신서북 청년단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청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시위대하고 직접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딴 데서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유독 좀 달라스에서 그게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아니 뭐 우리 저 텍사스에서도 큰 도시에는 한인들도 크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알아서 주의하고 계시긴 계시겠지만 텍사스 대도시는 그런 일을 좀 주의해야겠다. 네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얘기해 주셔서 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홍영통 씨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